안녕하세요. 오늘은 감동의 휴먼 드라마를 주의하는 장윤성 지휘자의 스토리를 여러분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의 매서운 추위 속에 학생 기자와 함께 장윤성 지휘자를 인터뷰하기 위해 군포 문화예술회관으로 향했습니다. 인터뷰를 시작하자마자 팜플렛 속 사진에서 풍기는 근엄한 모습을 바로 허물어버리고 음악과 함께한 재미있고 파란만장한 삶의 이야기로 바로 들어갈 수 있어서 대화하는 시간 내내 정말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장윤성 지휘자님이 직접 지휘하는 군포 프라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2020 신년 음악회에 바로 참석했지요. 하루 전 나누었던 대화와 중첩이 되어서 전해오는 삶이 녹아있는 생생한 음악을 감상하는 행운까지 누리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군포중 1학년 학생기자 장은비 학생의 질문으로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제 꿈은 생물공학자가 되는 것인데요. 지휘자님은 언제부터 음악을 하려고 생각하셨나요? 네, 어릴 적 우리 집 이야기를 잠시 해야겠군요. 아버지는 군인이셨는데 미군 부대 PX에서 전축과 함께 클래식 레코드판을 사오실 정도로 클래식 음악을 아주 좋아하셨죠. 아침에 형과 제가 일찍 일어나지 않으면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을 크게 틀어놓으셨는데 따다다다 소리에 우리는 어김없이 일어나야 했지요. 게다가 어머니는 아주 소박한 꿈을 가지고 계셨는데 우리 집에 찬송가 소리가 들렸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었죠. 그리고 어머니는 그 소원을 이룰 장본인으로 저를 찍으셨어요. 형님은 아버지를 닮아 수재인지라 공부 외에 아무것도 시키지 않으셨는데 만만한 게 저였던 거죠. 마침 아버지 밑에 계신 부사관의 사모님이 피아노 학원을 하셨는데 그분께 저를 맡기셨어요. 당시에는 남학생이 피아노 학원에 다니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할 때였죠. 하지만 이것이 음악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게 된 작은 시작이었을 줄 누가 알았을까요? 창피함을 무릅쓰고 다니던 학원을 드디어 중1이 되면서 그만두었고 피아노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2학년 어느 날 음악 선생님이 장윤성이 누구야? 너 피아노 친다며. 내가 칠 수 있는 곡을 한번 쳐봐 하시더군요. 저는 1년 전 마지막으로 쳤던 곡을 기억해내어 연주를 시작했는데 연주를 들으신 선생님이 내일 어머님 모셔와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악 선생님을 만난 어머님은 저를 부르셔서 생각지도 않았던 놀라운 말씀을 하셨죠. 너 이번 주부터 음악 선생님에게 작곡 레슨을 받아라. 너는 서울예술고등학교에 가야 할 것 같다. 물론 저는 동네에서 이름을 날릴 정도로 노래를 잘하기는 했지만 음악 작곡이라니 내가 가장 하고 싶었던 공부는 여기 앉아있는 학생 기자처럼 생물학 분야였거든요. 하여튼 어머니의 명을 따라 작곡 레슨을 받기 시작했고 서울 예고를 들어가면서 본격적으로 음악 인생이 운명처럼 펼쳐지게 되었던 거죠. 제가 예고에 들어갈 때는 압구정동이 막 개발이 되어서 아파트가 세워졌던 시기였어요.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과 저와는 경제적 차이가 엄청 났습니다. 예고부터 가정의 완벽한 뒷받침 속에 음악을 하는 아이들과 저는 비교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라는 생각까지 들었으니까요. 무엇보다 악기를 그렇게 잘 다루는 학생들이 많다는 것을 보고 무척 놀랐습니다. 음악이 너무 좋아서 온 것도 아니었던 저는 내가 뭐 하러 여기로 왔지? 내가 이것을 왜 해야 하나? 라는 고민으로 정체성의 혼란을 겪어야 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레슨비가 없어 선생님에게 밀려나고 다른 선생님에게 갔다가 거기서도 밀려나고 저는 부유한 친구들과는 너무 다른 세상에서 온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이 방황은 당연한 거였죠. 우여곡절 끝에 예고를 마치고 대학을 거쳐 대학원을 졸업하고 제가 나온 예고에 다시 강사로 갔습니다. 그런데 제 담임 선생님이셨던 분이 우스갯소리로 나는 장 선생이 정말 고마워 하시는 겁니다.
예고에서 가르쳤던 제자 중에 가장 환경이 어려운 사람을 꼽으라면 장 선생이지 라면서 말이죠. 절망적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견디었음을 주변 사람들은 알고 있었던 거였죠. 작곡하는 음악적으로 무엇을 창조하는 것은 매우 힘듭니다. 작곡하는 것은. 하지만 이런 힘든 시간을 이겨내는 돌파구가 있었는데 그것은 저에게는 피아노를 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예고에 다닐 때는 한 주에 한 번씩 향상음악회라는 연주 발표회가 있었어요. 학생들 몇몇이 돌아가면서 발표를 하는데 저는 전공이 작곡이라 안 해도 됐는데 피아노 곡을 연주하겠다고 손을 들었어요. 틀어박혀 작곡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피아노를 연주하며 답답한 무엇인가를 발산하는 거였어요. 발산하고 싶었던 거죠. 제가 예고 1학년 올라가자마자 한 해 선배인 김대진 선생님이 지금 현재는 한국예술종합학교 피아노학과 교수님으로 재직을 하고 계시죠. 이분이 중앙 콩쿠르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이 대상은 매우 특별해서 부문별 1등끼리 모여서 경쟁을 해서 최고에게 주는 상이었죠. 고등학교 2학년이 대학생, 대학원생, 심지어 유학까지 마친 사람들을 다 제치고 통틀어 1등을 했으니 대단했던 거죠. 그 연주를 본 것이 예고에 들어간 지 한 달 만이었었는데 그야말로 정말 쇼크였습니다. 피아노를 그렇게 잘 치는 사람을 처음 보았거든요. 그런 그를 나와 비교할 때에 큰 두려움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죠. 서울대 음악대학에서는 제법 오래전에 학부부터 작곡가와 주의과를 분리했습니다. 제가 다닐 때는 작곡가 하나만 있었고 주의 교수님이 합주 수업을 따로 했습니다. 저는 예고에 다닐 때 작곡을 전공하다 보니 교내 성가대 등에서 자연스럽게 주의할 기회가 있었는데 조금씩 주의의 매력을 느꼈지 뭡니까? 그래서 대학교 1학년에 들어가자마자 오케스트라 합주반 수업을 청강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주의하러 오신 박은성 교수님이 너는 누군데 맨날 와 청강을 하냐? 주의에 관심이 있느냐? 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니 그러면 다음 시간에 베토벤 교향곡 1번 1악장을 준비해 와서 주의해봐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주의로 전공을 바꾸게 된 중요한 계기였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 정식으로 주의과 공부를 마치신 분은 박은성 선생님 혼자였어요. 후에 이분 때문에 저는 주의를 공부하러 오스트리아 비엔나로 유학을 떠나게 되었죠. 가정 형편 때문에 바로 유학을 갈 수 없었던 저는 여러 해 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1990년 9월 하반기에 드디어 오스트리아의 비엔나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빈에서 공부하던 중 93년에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프로코피에프 국제주의자 콩쿠르에서 2위로 입상했고 부상으로 지금은 세계적 주의자가 된 발레리 게르기예프 선생님께 1년 동안 연수를 받을 수 있는 특권을 받았지요. 이것이 제가 러시아로 유학 생활을 이어가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연수를 마친 후 비엔나로 돌아온 저는 빈 국립음악대학에 휴학하고 러시아로 가서 1년 정도 주의를 더 배웠습니다. 이때가 저에게 제일 중요한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비엔나에서는 공부할 때 악보에는 이렇게 명확하게 쓰여 있는데 너는 왜 다르게 이 부분을 빠르게 주의하냐 라는 소리를 수없이 들어야 했습니다. 이런 지도 방식은 어떤 면에서는 아주 쉬웠고 좋았어요. 왜냐하면 악보대로 하면 되기 때문이죠. 이것은 너는 어떤 근거로 그렇게 주의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에 가면서부터 이전에 배웠던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제가 악보를 가리키며 이 부분은 이렇게 해야 하지 않느냐 물으면 선생님은 지휘자인 너 자신은 크게 하고 싶니? 아니면 작게 하고 싶니? 내가 빨리 하고 싶다고? 그러면 얼마큼 빨리 하고 싶니? 이런 식으로 물으시는 겁니다. 바로
저 자신의 주관적 이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문화적 차이뿐 아니라 음악의 전통에 있어서 게르만,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게르만과 러시아가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게르만 음악에 있어 주인은 작곡가의 의도에 충실해야 함을 강조했다면 러시아에서는 주의자의 해석이 결정적인 거였어요. 이렇게 비엔나와 러시아 사람들의 음악을 대하는 자세가 너무 달랐고 동양인인 내가 정반대의 두 곳에서 동시에 받는 그런 문화 충격은 엄청났습니다. 제가 러시아 음악에서 만난 것은 뭐 하나 얽매이지 않으면서도 무엇인가 이론적으로 새로운 것을 발견하면서 동시에 나 자신만의 음악 인생을 다양한 생각, 역사, 철학 등으로 가미할 수 있는 풍성한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딱 이분이야 라고 말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뭐 저에게 영향을 준 스승을 말하라고 이렇게 할 때는. 하지만 꼽으라면 저를 가르쳐 주셨던 발레르 게르기예프와 현재 상트페테르부르크 필하모닉 지휘자인 유리 테미리카노프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두 분 모두가 일리아 무신 선생님의 제자라는 점입니다. 저도 저의 선생님이신 무신의 클래스에 들어가서 수학을 하는 그러한 행운을 얻었어요. 러시아의 지휘자들 계보는 모두 이 무신 선생님으로부터 흘러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올해 베를린 필하모닉 상임 지휘자가 된 키릴 페트렌코이죠, 올해. 그런데 정말 글자 그대로 이 키릴 페트렌코와는 저와는 친구였어요. 러시아 출신 지휘자이며 저와 같이 비엔나에서 공부도 했고 같은 스승의 제자인데 사실 저보다 한참 아래 후배였어요. 그 친구가 재능이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제 주변에서 베를린 필하모닉 지휘자가 나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저는 그런 곳의 지휘자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줄 알았거든요. 키릴 페트렌코가 제가 다닌 빈 국립음악대학에 처음 들어왔을 때 저는 러시아 G 콩쿠르에 입상을 했을 때라 그 콩쿠르를 잘 아는 러시아 사람인 그가 저를 잘 나가는 동양의 선배로 여겼을 거예요. 한국인이 입상을 해서 저를 매우 좋아했었고 서로 좋은 선후배로 지냈거든요. 키릴 페트렌코는 자신만의 특이한 열정을 주위에 쏟아부어 곡을 해석하는 멋진 지휘자입니다. 몇 명의 친구들과도 마음 맞추기가 힘든데요. 오케스트라를 하나의 하모니로 만들어 연주한다는 것이 힘들 것 같아요. 어떻게 조율하시나요? 학생 기자의 질문이에요. 사실 하나로 연주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은 지휘자가 아니고 작곡가입니다. 음정을 어떻게 맞추고 어떤 소리여야 하고 어디를 크고 혹은 작게 하고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지를 작곡가가 악보에 다 써 놓았다고 하면 됩니다. 한마디로 음악마다 헌법이 주어진 거죠. 그래서 작곡가가 100% 중요합니다. 여기에다가 오케스트라는 기본적으로 협치를 위해 모인 집단입니다. 파트를 따로따로 맡기는 하지만 서로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악기와 음색을 가진 각자 개성을 가진 연주자들이지만 같은 곡을 연주하기 위해 모인 집단이기 때문에 서로 융합하는 것이죠. 그런 융합을 위해선 각자의 그 파트만 보고 연주하는 연주자보다 전체 악보를 보고 지휘하는 지휘자의 역할이 중요하죠. 저는 항상 음악에서 휴머니즘을 발견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악보에 적어놓은 작곡가의 모든 것을 공부하고 애우고 이해하는 것은 기본이지만 저에게 있어서 지휘는 청중이 감동할 수 있는 휴먼 드라마를 쓰는 것이고 그러기에 음악에 담겨있는 인간적인 고뇌, 희노애락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이것이 제 머릿속에 명확하게 자신 있게 있어야 지휘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음악을 전달할 때 도레미, 레파라를 전달하는 게 아니고 뭔가 스토리텔링을 들려주듯이 감동적인 음악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요. 그래야 청중들도 감동하고 저도 보람 있지 않겠어요?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카테고리, 헌법을 정해놓은 사람들이 작곡가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이 작곡가들이 너무나 없습니다. 제가 러시아에서 너무 부러웠던 것이 이것이었는데요. 그것은 러시아주의자는 러시아 작곡가의 곡만으로도 모든 연주를 다 채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클래식 음악제를 해도 한국 작곡가가 한 명도 없어요. 이게 얼마만큼 손해인 줄 아세요? 제가 외국에 나갈 때 무슨 곡을 하겠느냐라고 연락이 옵니다. 예를 들어 독일 오케스트라라면 브람스요라고 말을 했을 때 독일 연주자들처럼 브람스를 아주 잘 아는 이 사람들에게 너무 식상한 것이죠. 내노라 하는 수많은 주의자들이 수백 년 이상 브람스를 다 다루었기 때문이죠. 심지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까지 있어서 우리는 기가 팍 죽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브람스와 이 곡을 같이 연주했어요. 음악의 DNA가 완전히 우리와 다른 거죠. 러시아주의자들도 외국에 갈 때 러시아 곡을 위주로 합니다. 저는 세계의 연주자들이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한국 클래식 작곡가들의 작품 10개만 있으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세계적인 위치에 있었을 것이다 라고 단언합니다. 예를 들어 푸치니의 오페라 나비 부인을 공연할 때 일본인들은 기모노를 입고 공연을 보러 옵니다. 또 투란도트를 공연할 때는 중국의 자금성이 배경으로 쫙 하고 펼쳐지죠. 우리나라 작곡가도 없지만 외국인들이 작곡한 것 중에서라도 대한민국을 내걸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셈입니다. 한국 문화와 관련해서 클래식 음악으로 작곡된 곡이 그래도 2개 정도는 있는데요. 첫째는 이어령 문화부 장관 시절에 폴란드 작곡가인 펜데레츠키에게 광복을 기념하는 곡을 부탁해 만든 펜데레츠키 교향곡 5번 코리아가 있습니다. 이 곡을 작곡가 자신이 한국에서 KBS 교향악단과 초연하고 제가 헝가리, 폴란드, 체코, 오스트리아 등 유럽 각국에서 초연을 했습니다. 아마 이 곡을 제일 많이 주의한 사람이 저일 겁니다. 저는 이 곡을 주의할 때는 할 말이 많아집니다. 이 곡이 광복절을 기념한 곡이라 모티브를 제 나름대로 해석해서 할 수 있는 동기들이 아주 많거든요. 특히 이 곡에 새야 새야 파랑새야라는 멜로디가 나옵니다. 한국인 누구나 아는 이 멜로디의 배경, 역사, 그리고 그것에 담긴 한국인의 애환을 유럽인들이 과연 알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 제가 폴란드에 가서도 그곳의 단원들에게 여긴 이렇게 연주해 주세요 라고 과감하게 요구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모차르트, 하이든, 베토벤, 쉔베르크 등의 마지막 계보를 잇는 오스트리아 작곡가 헤르베르트 빌리에게 위촉한 정이라는 40분짜리 곡이 있습니다. 10년 전에 이 작곡가를 한국으로 초빙해서 우리의 자연을 보게 하고 템플 스테이까지 시키면서 한국 문화를 경험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DNA에 뿌리 박혀 있는 너무 자연스러운 개념인 정이라는 주제로 작곡을 한 것입니다. 이 곡이 올해 4월 빈필에서 초연됩니다. 초연이 되면 저는 이 2곡으로 음반을 내는 게 제 인생 후반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후배 주의자들에게 마지막 히든카드를 지니도록 하고 싶은 거죠. 우리에게도 윤희상, 진인숙 등의 세계적인 작곡가들이 계속 나와야 합니다. 실패하더라도 새로운 곡을 자꾸 만들도록 해야 하는데 이런 시도를 하지 않으니 안타까울 따름이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작곡가들이 활발하게 작곡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기 위해 저는 음악회에서 우리나라 작곡가가 만든 곡과 새로운 현대 음악을 공연마다 연주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주의자 장윤성 지휘자님의 스토리였어요. 주의자 장윤성 지휘자님의
그러한 음악 여정 속에서 정말 남달리 어려웠던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꿋꿋한 길을 걸어오신 모습이 인터뷰 내내 아주 매력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격식을 차리지 않고 자유롭게 때로는 익살스럽게 이야기할 때는 마치 순수한 소년을 대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런 모습이 그가 지휘하는 음악에 녹아들어서 감동적 휴머니즘으로 배어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군포 프라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에 대한 선생님의 바람은 딱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청중을 만날 수 있도록 적어도 연 4회 정도의 정기 연주회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오케스트라가 더 발전하기 위하여 군포 주위의 시민들이 자발적 후원을 하고 공공기관들이 문화예술을 위한 순수한 예산 지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때요? 재밌었나요? 이상 마치겠습니다.